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조금만 하죠. 네. 109쪽 보겠습니다. 109쪽.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 최근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좀 어려워서 옛날에는 잘 출제 안 했는데 요즘은 지문으로라도 좀 출제를 합니다.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 다 아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한 동 그렸고요. 아파트의 이름은 물론 자이 아파트예요. 내년에는 꼭 바꿔야 되는데 자이 아파트 1001동이고요.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303호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하죠.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선 대지 사용권이 존재해야 되죠. 대지 사용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소유권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그런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등기가 돼버리면 용어가 바뀌죠.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등기가 되면, 즉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대지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구분 건물과 요 대지권은 일체로 공시가 된다고 했죠. 일체로 공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지권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요 대지권은 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테니까 면적이 같다면 갑은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분건물 등기부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갑이 303호만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느냐. 즉 대지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겠죠. 따라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걸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요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가등기 다음에는 본등기가 나오는 건데 본등기가 불가능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가등기도 허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저당권 등기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의미하는데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니까 이 처분 제한 등기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는 등기들이죠. 따라서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갑이 9분의 1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을이 취득한 건 전세권에 불과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죠. 303호 소유권 갑, 대지권 갑. 둘 다 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겠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303호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고 대지권도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없겠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해 줄 수 있느냐. 건물은 지상권이 처음부터 안 되죠. 그렇죠. 지역권도 안 될 겁니다. 건물이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303호를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을 갑은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그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허용될 수 없을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실력이 많이 느셨나 봐요. 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네. 이거 전부 다 허용될 수 없겠죠. 그러면 303호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지권만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역권 등기는요? 네. 전세권 등기는? 안 돼요. 임차권 등기는? 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분이니까. 그렇죠. 용익적 권리는 지분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는 설정할 수 없죠. 따라서 전부 다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까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전원이 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이건 지분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이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대지권의 일체성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이 대지권이 지금은 소유권일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소유권일 때 만약에 이 대지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대지권이 소유권이 일반적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갑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을에게. 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대지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갑이 303호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만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아요.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전세권이에요. 대지권이 전세권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이 전세권을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넘겨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왜요? 이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갑이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니까 갑은 여전히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체성이 안 깨지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이유는 민법 실력이 아직은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전세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니까 여전히 갑은 전세권자죠. 여기까지는 되셔요? 그러면 갑은 전세권이라는 대지소유권 여전히 갖고 있고 303호에 대한 소유권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일체성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요. 이때는.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전세권을 갑이 대지권으로 갖고 있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어려우셔요. 다시요. 전세권이 대지권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줘버리면 이 갑은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일체성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을에게 설정을 해준다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세권부 저당권도 다른 자에게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일체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여기까지는 되셔요? 아니 그 어려운 거를 이해하시면서 왜 쉬운 걸 이해를 못 하셔요? 다시요. 네. 갑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여기 이 전세권이 대지권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자는 따로 있겠죠. 이해가 되셔요? 그럼 소유권자가 따로 있을 때 그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B에게 넘긴다라고 한다면 이거 일체성 깨져요? 안 깨져요? 네? 안 깨지죠? 왜? 갑은 여전히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네,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9쪽을 보시면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 나와 있는데 1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걸 이해가 되실까요? 303호를 보시면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갑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때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죠.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테고 요 하단부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그 다음에 비율 9분의 1.
이때 요 상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되셔요? 네.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겠죠. 그렇다면 이 303호를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면 그때는 303호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면서 대소유권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의미예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렇죠. 다만 그 등기의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를 좀 보시면 을이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인데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1번 전세권 설정 병. 그럼 이 병은 전세권자죠. 그러면 나중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병은 담보권도 갖고 있으니까 경매 절차 넘길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병은 303호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대지권도 같이 경매로 넘길 수 있죠. 그럼 이건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에 1. 1번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 건물만에 관한 것이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는 건 뭐만 넘기는 겁니까? 건물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는 건 건물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만 넘길 수 있다는 얘기는 대지권도 같이 넘어가요. 다만 경락대금에서는 뭐에 대한 경락대금에서만 변제를 받는 겁니까? 대지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만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되셔요? 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2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겠죠. 대지권 등기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의 어떤 권리가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우열을 판단할 때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왜요? 같은 등기부가 아니니까. 하나는 토지 등기부, 하나는 건물 등기부. 따라서 순위번호 갖고는 판단할 수 없고 뭐 갖고 판단합니까?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작년에도 나왔던 겁니다.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요? 일체성이 깨져버리니까. 4번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 처분 제한 등기를 얘기해요. 이런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여기서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밑에 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나와 있는데 전세권 등기도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서설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죠.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신청 절차가 될 텐데 당연히 공동신청이겠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등기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용의물권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목적은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목적은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이기 때문에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의 용도에 맞기만 한다면 아무렇게나 사용 수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다른 지상권이나 지역권과 달리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될 수가 없을 테고 다만 전세권은 전세금이 성립요소죠.
그래서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 그 다음에 범위 두 가지를 기록해야 되는데요. 거기 필요적 기록상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목적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통행 또는 수목의 소유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목적은 객체라는 뜻이에요. 객체, 대상, 즉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의 목적은 객체라는 뜻이에요. 객체, 즉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이 전세권은 임의적 기록상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 존속기간, 기간의 의미가 있죠. 임의적 기록상 암기하고 계십니까? 임의적 기록상 먼저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이죠.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이죠.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이 될 텐데 이런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을 때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두 번째,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고 세 번째, 돈에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약금, 손해배상금, 이자, 지료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 될 겁니다. 다만 돈에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들 몇 가지를 좀 암기해 달라고 했죠.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뭡니까?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인데요. 이 매매대금, 매매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매대금이라고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뭐가 있죠? 차임. 이런 거는 필요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좀 따로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의적 기록상에서 보시면 존속기간. 기간의 의미가 있죠. 임의적 기록상이 될 겁니다. 위약금, 배상금. 돈의 의미가 있죠. 임의적 기록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단서의 약정. 306조 단서의 약정. 306조를 봤더니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뭡니까? 양도금지 약정이죠. 양도금지 약정도 등기법에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네요. 맞아요. 이 약정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건 여기에 해당되겠죠. 약정사항. 맞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다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네. 다만 양도금지 약정이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용의물권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일부에 대한 용의물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전부일 때는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전부일 때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거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법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전세금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겁니다. 전세권 전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면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될 테고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을은 전세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금이 지급된 상태인데 이 전세금은 갑이 완전히 갖는 겁니까? 아니죠.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반환돼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을에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장래에 발생을 합니다. 현재는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요 을에게 발생을 할 겁니다.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이에요. 이때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저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익물권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해서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보물권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이 전세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이때 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요것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양도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법원 판례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있어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네.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냐면 이 전세금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요 전세금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 갑에게 목돈인 전세금을 지급한 거죠. 월세를 내요, 안 내요? 월세 안 내죠. 월세가 뭡니까? 차임이죠. 그런데 문제는 목돈이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 목돈,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10억 원의 이자가 있죠.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합니다. 민법에서.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금은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러니까 월세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목돈이 지급됐으면 그 목돈에서 나오는 이자들이 있죠. 그 이자가 월세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두 번째,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세권은 사용수익하는 권리죠. 사용수익하는 권리인데 점유해서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인데 이때 사용수익할 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죠. 그러면 강아지가 벽지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문도 다 씹어버리죠. 그러면 손해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 즉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망가뜨릴 때마다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누가? 을이 갑에게. 그런데 보통 손해를 그 즉시 배상을 안 하죠. 이 경우는 언제 배상합니까? 나갈 때. 나갈 때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금에서 손해배상 채권액을 공제하고 돌려주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배상을 을이 갑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 전세금에서 그걸 공제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A에게 양도할 수 있다면 사용수익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사용수익하고 있습니까?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죠. 그런데 차임이나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A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이때 사용수익은 이제 그만하지 않죠. 사용수익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차임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을이? 없죠. 그 다음에 요 을이 손해배상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요 용익물건성이 소멸되었다면 이제 담보물건성만 남아있을 텐데 이때는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요 담보물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뭐에 의해서? 수반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은 지금 용익물건성은 소멸되었지만 담보물건성은 살아있는 상태니까 전세권 등기도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돌려받기 조건이란. 맞아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도 담보물건성 범위 내에서 살아있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를 누구로 옮겨야 됩니까? A로. 맞아요. 따라서 이때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때 용익물건성이 소멸한 경우에만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만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것이고 전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면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데 이걸 자꾸 출제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소멸이 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는 경우는 보통은 이게 출제가 되는데요. 어느 경우에 소멸이 될까요?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소멸되겠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된 이후에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로 요거 갖고 출제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해지 시점부터 용익물건성은 소멸하겠죠. 맞아요. 그때도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권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도 용익물건성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도 용익물건성이 소멸이 돼요. 그럼 이 청구와 통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공통점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력이 쫙 발생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소멸 청구는 전세권자가 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죠. 근데 용도에 쫓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되면 가분을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소멸 청구권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채무비행. 이거는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요 소멸 통고를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요게 출제가 되지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얼만큼 전세금을 얼만큼 넘겨줬는지 지분이 결정돼야 되니까 양도액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양도액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료 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출제를 해요.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도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합의 해지, 소멸 청구, 소멸 통고. 그렇죠.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와 있는데 많이도 출제가 됐죠.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원칙이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신청 정보의 기록상이 출제가 되는데요. 필요적 기록상. 거기 보시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증감 변동하고 있죠. 따라서 일정 한도액을 기록해야 되는데 일정 한도액을 뭐라고 부릅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는 뭐 우리 민법에서는 양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기 교재에 있는 거 이 정도만 좀 알고 들어가셔도 거의 다 득점이 될 겁니다. 주로 여기서 다 출제가 되니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돈을 빌린 자죠. 맞아요. 돈을 빌린 자니까 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 채무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갑은 담보를 제공한 자죠. 따라서 담보를 제공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첫 번째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 그 다음에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이 두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부동산이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도 취득할 텐데요.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누굴까요? 네, 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액은 얼마일까요? 10억.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때 병은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등기법에서는 담보를 제공한 자이니까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때는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는 얘가 채무자고 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일 때는 채무자를 기록하지만 같은 사람일 때 구태여 기록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담보를 제공한 자와 저당권 채무자가 같은 사람일 때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채무자의 개념과 설정자의 개념은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다른 뜻이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자고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두 번째, 이 채무자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민법의 채권편이에요. 설정자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민법의 물권편입니다. 적용 법조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이때 채무자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 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 나오는 게 뻔해요. 계속 출제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에서 어려운 걸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지문들을 출제해요. 여기 A라는 분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예,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취직이 잘 안 되니까 형제인데 둘 다 형제예요. 취직이 잘 안 돼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10억 원을 빌릴 겁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냐면 요 A가 3억 원 형이니까 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B는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을 빌리더라는 겁니다. 이때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공짜로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요 A와 B는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 담보로 좀 제공해 주셔요. 참 나쁜 놈들이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첫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될 테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기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채권액을 이렇게 A는 7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B는 3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구분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이죠. 그리고 저당권의 특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물상대위성, 네 번째 불가분성, 다섯 번째 타물권성 이렇게 다섯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이때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죠. 불가분성. 저당권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비담보 채권이 한 푼이라도 일부라도 변제가 안 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있는 겁니다.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태여 나눠서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하나가 무조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액은 구분해서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일부라도 변제 안 되면 저당권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두 번째. 이때 요 A는 7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B는 3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 채무라고 불러요. 분할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를 분할 채무라고 부릅니다. 우리 채권법에서 민법의 채권법에서. 그런데 A가 10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B도 10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면 이걸 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둘 다 10억 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걸 민법에서 연대채무라고 불러요. 들어는 보셨죠? 네, 채무자 1인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를 연대채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채무자 A, B죠? 맞아요. 이때 요 A, B는 분할 채무자이다. 또는 연대 채무자이다.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연대 채무건 분할 채무건 이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이때 저당권 그냥 실행해 버리면 되죠. 맞아요. 따라서 채무자의 관계가 분할 채무자건 연대 채무자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물권에서는. 따라서 그냥 A, B는 단순한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채무의 종류를 등기부에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골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1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라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 생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채무자는 무조건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수인이 연대 채무자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연대 채무자로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 채무자로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분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전체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채권액은 단일하게 기록하는 것이지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분성 때문에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매 절차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액을 구분해서 기록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재고액, 채무액을 기록해야 된다. 먼저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았죠. 따라서 한도액을 기록하는 겁니다. 즉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겠죠. 두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일반 저당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이라는 사실도 등기부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는 그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의 종류 또는 근저당권의 종류.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소유권부 저당권. 부자는 붙일 부자를 써요.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이란 뜻입니다.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지상권부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전세권부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권도 세 가지 종류예요.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원칙적인 저당권은 뭐냐면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이게 소유권부 저당권이 원칙이에요. 이게 99%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부 저당권이 원칙이니까 소유권부 저당권은 이걸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부 저당권을 그냥 저당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유권부 근저당권은 그냥 근저당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부 저당권이니까 소유권을 표시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것들은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표시해 줘야 되겠죠. 권리의 표시. 그 다음에 이 소유권부 근저당권은 이 소유권부 저당권 근저당권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당연히 주등기죠.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부기등기 이것도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권리도 표시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채권의 변제기 기간의 의미가 있죠. 따라서 임의적 기록상인 것 느끼십니까? 변제기. 그 다음에 이자 돈이죠. 원칙이 뭐라고요? 임의적 기록상이죠. 그 다음에 지급시기 기간의 의미가 있죠. 임의적 기록상이 될 겁니다. 넘기시면 첨부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에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이때 요 을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아직 변제기는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요 을은 변제기가 1년이나 남았으니까 갑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1년이나 남았으니까 저당권도 실행할 수 없죠. 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 채권을 정액에 양도를 합니다. 이걸 채권 양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다른 지역에 넘어가니까 저당권도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 취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저당권도 취득하겠죠. 이건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때 이때 병의 승낙이 필요하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넘어가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병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왜요?
이유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 거죠. 왜 이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 채권 양도에 있어서 병의 승낙은 이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해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고요. 두 번째, 이 물건이라는 권리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병의 승낙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승낙서 첨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세권은 얘기가 달라져요. 전세권은 아까 보신 바대로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하겠죠. 전세권만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한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나머지 물건은 양도가 당연히 허용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지문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에는 물성보증인의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채권 양도 증지서 채무자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형식 나와 있는데 계속 봤던 거죠.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은 당연히 주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이나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은 당연히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는데 피담보 채권이 외화 채권인 경우 외화로 등기하며 환율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환율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약정사항이 등기가 되기 위해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특약사항, 환율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은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 피담보 채권이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부에는 외화로 등기해야 됩니다.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니까. 그렇죠.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니까 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신청 정보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는 외화 채권 자체를 등기한다고 했죠. 외화 자체를 등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 정보에는 외화도 등기해야 되고요. 원화로도 환산해서 등기를, 신청 정보에는 외화 채권 자체도 기록해야 되고, 원화로 환산된 금액도 신청 정보에는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화 채권은 신청 정보에는 외화도 기록하고 원화도 기록하고 등기부에는 외화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에는 왜 외화로만 기록하느냐?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록해버리면 분쟁이 발생해요. 왜? 시시각각 환율이 바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정보에는 이 원화도 기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원화로 환산된 금액도 세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셔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나와 있는데 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네? 미쳤다고요? 그러면 부합물이 있고 부속물이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부합물은 그렇죠. 합체가 된 거죠. 부합물이라는 것은 붙어서 합체가 된 물건이란 뜻이에요. 붙어서 합체가 된 물건. 따라서 독립된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독립된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할 때 저당권 변경 등기를 구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합체가 된 거니까. 그렇죠. 부속물은 붙어서 주물에 기속된 물건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주물에 기속된 물건이니까 독립된 물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 부속물은. 그러면 부속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그렇겠죠.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따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전 등기에서 등기부 만든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따로 해야 된다. 왜요? 독립된 물건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치니까 당연히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했을 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기억해 두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따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약정상은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등기. 다시요.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약정. 이 약정은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등기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매 청구권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일괄경매 청구권. 민법에서 줄기차게 보신 거죠. 일괄경매 청구권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서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될까요? 갑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짜리 그리고 3억짜리. 이때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다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이건 100번지 토지고 이건 101번지 토지라고 할 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10억 채권 기록이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 실행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10억 이렇게 채권액이 기록이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 이루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이 채권액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 돼요. 그렇다면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 몇 개일까요? 피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채권액이 같아요. 그럼 이게 20억짜리입니까? 아니죠. 10억짜리죠. 따라서 채권액은 10억 하나예요. 맞아요. 그럼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런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저당권이 몇 개가 돼버려요? 두 개. 그래서 학설이 나뉘는 겁니다.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의 개수를 정하자라는 학설도 있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의 개수를 정하자라는 학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례는. 그렇다면 저당권이 몇 개예요?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설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단히 중시가 되는 거죠. 공동저당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개수는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 이게 뭡니까? 공동저당. 맞아요. 만약에 10억 원을 빌렸는데요.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채권액이 7억 이렇게 기록이 되고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채권액이 3억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이건 공동저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거 기출 지문인데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공동저당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 등기부에는 요거에 대한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줘야 되겠죠.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이쪽 등기부에는 요거 표시돼야 될까요? 돼야 되겠죠. 전부 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도 이쪽에 표시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권리도 이쪽에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공동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을 다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각각의 등기부에는 둘 다 표시가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서 강의 등기부라고 했죠. 맞아요. 이때 이 공동담보 목록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청인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이게 개정사항이라서 종종 출제합니다. 다시요.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것. 등기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상일 때만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5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전세권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민법처럼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 득점이 되실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싶은데요? 네? 하지 말라니까 할 거예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아주 어려운 건 근저당권은 안 볼 테고 저당권만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갑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죠. 근데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그러면 이건 저당권 변경 등기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까요? 네? 채무자 채권액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근데 등기부에 기록된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럼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 변경 등기.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의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채무자가 바뀔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채권자가 바뀔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네,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